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3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48장 증오의 시대와 혐오 표현, 49장 의문의 죽음과 변수자의 인권, 50장 홈스쿨링과 대안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번 13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 전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교재를 다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50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하다 말았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양자의 구분, 거기 다시 양자의 구분 다시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법령을 872쪽에 법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모욕죄 보시겠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의 구분입니다. 873쪽입니다. 형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구분되어 후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형벌이 부과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하여 공연성이 뭐냐?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자 메시지에서 무슨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또 모욕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안 되지만 카톡처럼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카톡을 가지고 카톡에다가 무슨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된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욕과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전자,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컨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특정인이 동성애자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훼손의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특정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정한 집단을 비방하는 행위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특정한 동그라미에서 개인입니다. 개인. 복수의 개인이 아니라 단지 단수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집단을 비방하는 행위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록 특정한 집단에 대한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비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비방을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법리로 풀어가는 대부분도 우선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서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이 특정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도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와 유사하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전개한다.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그러한 혐오 표현이 해당 집단에 속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현행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규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위헌론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모욕감이나 명예감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 판례 보시겠습니다. 관련 모욕죄의 위헌성에 관한 판례입니다. 모욕죄의 위헌성에 대한 판례. 자,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데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개개의 유형 및 기준을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공연성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을 것으로서 사회 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고 이 사건 형법 조항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인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형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한편 이 사건 형법 조항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인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 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모욕적인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형법 조항에 의하여 달성된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에 제한되는 행위는 공연히 사람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욕죄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인 대응 알아보시겠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인 대응입니다. 혐오 표현은 현행 제도나 제도하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본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위헌론까지 주장되는 상황에서 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국의 현실에 맞게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항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서양 세계 서부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혐오 범죄에 대한 법률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반론 알아봐요. 사상의 자유시장론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지 않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의견과 사상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따르면, 다시 읽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의견과 사상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따르면 혐오 표현의 경우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한 자정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는 통상 그 언론 출판으로 말미암은 해악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앞서서 그 해악을 해소시킬 수 있는 1차적인 메커니즘, 즉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이 경쟁을 통해서 유해한 언론 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만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확고하다. 표현의 행위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와 구분되어야 하고 그 표현 자체로서 급박하고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자유의 영역으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표현과 함께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토론, 경쟁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법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제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규제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일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크게 형사적 규제와 민사적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사적 규제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대중증오 선동죄가 인정되어 혐오 표현을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민사적 규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불법 행위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차별행위론입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반감을 표현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차별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죠? 따라서 특정한 집단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서 다른 차별행위와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밑에
혐오 표현에 대한 다층적 대응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다층적 대응.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은 단지 말이나 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다. 또한 혐오 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행위일 수 있으므로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은 그 내용이나 형식, 표현 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나 손해배상, 차별시정 조치, 자율적 시정 같은 다층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장 의문의 죽음과 변사자의 인권입니다. 의문의 죽음과 변사자의 인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변사자가 몇 명, 여기서 변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지 않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다해서 죽지 않은 모든 죽음을 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변사자가 매년 3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3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처음 알았죠. 그래서 변사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평균 71건이 죽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881쪽입니다. 8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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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은 다 변사라고 합니다. 사인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년 3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사인을 모르는 죽음을 다 변사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사망하면 정확한 사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없이 신속하게 자살이라는 통보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시신의 구타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타살의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아무런 반박 자료 없이 자살이라는 주장만 반복해서 돌아왔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장교의 죽음에서도 자살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행여나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면 그들의 죽음은 금세 자연사나 질병사로 확인되고 만다. 사고사일 수도 있다. 사고사일 수도 있고 범죄사일 수도 있는데 급하게 경찰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뒤 검안을 맡은 의사는 귀찮다는 듯이 사인규명의 의지조차 포기한 채 이내 사망 선고를 내린다. 유족을 찾을 수 없으면 간수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들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하기 힘든 현실에서 죽은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의 당사자가 본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최근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매년 적게 4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가까이 태어나고 최고 25만 명에서 최소 3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조 사망률은 약 5만 명 정도다.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은 모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만 대체로 출생은 기쁨으로, 사망은 슬픔으로 기억된다. 인간의 출생이나 사망은 그렇지만 그동안 출생과 달리 사망은 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사망을 인권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는 특히 그 원인이 중요하다. 사망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수명을 다하여 자연스럽게 사망하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기도 한다. 질병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까지 자연스러워 보는 경우에 인권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질병사를 포함한 자연사보다 사고로 사망하여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할 변사, accidental death다. 죽은 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매년 사고로 사망하는 변사자의 숫자는 매년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매년 평균적으로 대략 25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면 12% 정도는 사고로 사망하는 변사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자, 변사자의 인권입니다. 변사자의 인권.
사자의 권리, 죽은 사람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고 여기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언제부터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지, 즉 죽은 사람인지에 관한 것인데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부터 사망 직전까지 살아있는 것을 본다. 태아도 예외적으로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출생은 일반적으로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을 뜻하고 사망은 종래의 폐와 심장이 멈추어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정지된 시점을 보았으나 최근에는 뇌가 사망한 시점을 보아 사망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권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이지만 출생 이전의 배아나 태아도 생명권이나 재산권의 주체가 되고 사자도 죽은 사람도 일정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태아도 상속권의 주체가 되고 사자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되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사자에게는 친체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어 사체나 유골 또는 유발을 모욕하거나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변사자의 권리입니다. 변사자의 권리. 그럼 변사자의 범위, 누가 변사자냐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수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고려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평균 수명이 다하여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고, 특히 범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을 변사자라 부르고 그 시체를 변사체라고 부른다. 형법은 변사자의 사체 또는 그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을 변사자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검시 방해죄의 경우에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해야 변사자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미트 문단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명백하게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면 변사자의 경우에 사고 유형은 그 원인이 본인이 제공한 경우, 또 제3자가 제공한 경우, 자연재해인 경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변사자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있는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든 가해자를 처벌하든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자연사인지 변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도 사망의 원인과 과정 그 내용에 대한 규명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886쪽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 및 내용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의 경우에 사망의 원인과 과정의 내용을 밝혀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변사자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된다. 변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사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변사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사자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사망의 원인과 과정 및 내용을 밝혀서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변사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모두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하나의 인권으로서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의 원인과 과정 및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에 오히려 변사자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변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여기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를 형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에 변사자와 관련된 사건, 특히 범죄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변사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공익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변사자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보다 변사자의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와 변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사자의 사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검시제도입니다. 검시제도. 검시제도라 뭐냐? 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검시를 합니다. 검시의 개념입니다. 검시의 개념.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자로 의심되는 사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변사체를 포함하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변사자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검시를 하게 된다. 검시의 결과 범죄로 인하여 변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명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처럼 검시는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른바 내사의 단계에 해당하게 되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검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 뒤에 검시의 절차 이런 거는 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검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검시관 제도 한국의 경우 일단 넘어가고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처럼 귀신 이야기가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심지어 한이 맺혀 이승을 떠도는 귀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서 연유되는 것은 아닐까? 인권의 완성은 사람이 죽은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죽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족의 관점에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은 필수적이다. 특히 사망의 원인이 범죄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인의 규명이 요구된다. 사인 규명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특히 사인 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완벽하게 갖춰진 과학적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존재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전문적으로 사인 규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홈스쿨링과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무교육,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0장에는 홈스쿨링과 대안교육까지 국가가 좀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893쪽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면 좋겠다. 왜 학교는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게 하는 걸까? 점심 먹기 전에 느긋하게 등교해서 저녁 먹을 때쯤 하게 하는 학교는 없을까? 선행학습으로 수업 내용이 재미없다는 친구도 있지만 학원을 다니는 탓인지 다니지 않는 탓인지 수업 내용을 좀 따라하기 힘들다.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수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자유롭게 다니는 학교는 없을까? 뭐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루하다면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다. 매일매일 아침 일찍 아이를 깨워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학교에 보낼 때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획일적인 교육으로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윽박지르면서 그저 강제로 주입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도 탐탁치가 않다. 그런데 법은 의무교육이라면서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라고 강요한다. 내가 내 자식을 내 방식대로 교육하겠다는데 무상교육이니까 토하지 말고 그냥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이나 받으라고 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이를 정도로 커지고 있다. 비싼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배치되는 교육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표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획일적 교육에 저항하여 대안교육이 주장되고 그 하나로 홈스쿨링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이 홈스쿨링이 의무교육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마지막 50장의 주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자녀를 정규 학교에 취약시키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홈스쿨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홈스쿨링은 공교육에 실망한 부모들이 대안적인 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헌법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모든 부모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헌법이 부모의 의무로 요구되는 교육이 정규 학교의 교육이라면 자녀에게 정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대안적 교육으로서 홈스쿨링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헌법이 부모의 의무로서 요구하는 교육이 오로지 정규 학교의 교육에만 국한되는 여부입니다. 헌법이 부모의 의무로서 요구하는 교육이 정규 학교의 교육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하는 홈스쿨링은 허용될 수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규제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 교육을 받을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의무교육입니다. 이 사람은 의무교육이 교육을 받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알아보시겠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체계상 사회적 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교육을 받을지 여부와 교육의 주체, 장소, 시간, 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대상인 자녀다. 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그들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을 받을 자유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녀의 권리인 반면에 교육을 시킬 권리는 부모의 권리인 점이 다르다.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권리가 친권에 포함된 권리라면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친권은 가족에 관한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일반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을 간접적인 근거로 하면서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시킬 수 권리를 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재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홈스쿨링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의무교육. 그러니까 아동들이 홈스쿨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의무교육 조항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의무교육은 교육의 강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교육 조항은 헌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의무교육 조항은 교육받게 할 의무와 결합시켜보면 우선 부모에게 적용되고 자녀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교육 조항은 부모에게 보장된 교육시킬 권리를 제한하지 자녀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교육 조항이 자녀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된 교육 의무가 자녀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부모에게 부과된 교육의 의무는 자녀의 교육 의무를 개념적으로 내포한다거나 자녀의 교육 의무는 부모의 교육 의무에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자녀의 교육 의무를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자녀에게 교육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오로지 부모에게만 교육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모의 교육 의무를 매개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 의무가 간접적으로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에게 지시하고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그러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함으로써 자녀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단입니다. 의무교육은 평균적 시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을 전달하고 국민의 도덕적 지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의무교육에 대한 한계로서의 기본권 들어가겠습니다. 의무교육에서 한계로서 기본권.
헌법상 부모에게 그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모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서 의무교육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의무교육이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의무교육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아동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의 복리와 부모의 기본권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예외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상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원칙에 대해서 원칙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원칙. 헌법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국가의 재정 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인 항목으로 수업이나 입학금의 면제, 본질적인 항목을 얘기합니다. 수업이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 시설 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포함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의무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 상황과 국민의 소득 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무상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자율권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사회적 기본권이 성격이다. 뭐냐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의 제공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상응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무상교육에 관한 의무이다. 이로써 자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의무교육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의무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데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이미 사라지고 만다. 의무교육은 단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할 뿐이고 이렇게 강제된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시설과 비용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의미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교육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무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네 번째, 의무교육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과 홈스쿨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입니다. 의무교육의 내용에 관한 과연 의무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관계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의 내용까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은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이든 자녀에게 강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무교육은 강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국가가 의무교육의 내용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범위는 국가가 경제 수준이나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되 그보다 상급교육은 법률에서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및 교재도 국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되 그보다 상급교육은 법률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까지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및 교재도 국가가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육 제도에 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국가가 의무교육의 모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의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최소한의 의무교육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여기서 홈스쿨링이 의무교육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그 법률적인 그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교육의 한 내용에서 홈스쿨링 보시겠습니다. 의무교육의 한 내용으로서 홈스쿨링 보시겠습니다. 900쪽입니다. 비록 의무교육의 범위와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에 대하여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의무교육의 장소까지 국가가 정할 수는 없다. 교육이 시행되는 장소가 반드시 의무교육의 장소까지 국가가 정할 수는 없다. 교육이 시행되는 장소가 반드시 학교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학교 교육과 유사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그 과정의 강조점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가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에 의하여 구상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다만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경우에 의무교육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가 심사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나 평가는 수시로 진행되는 간섭이나 개입이 아니라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교육 과정이 최종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정규 학교 외에 대안학교가 인정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자격, 교육 과정, 수업, 교과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의 지원입니다. 홈스쿨링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홈스쿨링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국가는 홈스쿨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은 단지 장소만 옮겼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뿐만이 아니라 홈스쿨링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시설이나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홈스쿨링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반드시 충족해야 할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원을 거부할 것이다. 여기서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서 등장한 홈스쿨링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공교육 체계로 편입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결국 홈스쿨링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 남기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국가의 공교육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대신에 국가의 어떤 지원도 거부하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정도는 국가의 공교육 체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는 글입니다. 맺는 글. 홈스쿨링은 공교육과 대비되는 일종의 사교육이다. 홈스쿨링은 말하자면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외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에 한국 사회에서 실시되어 온 사교육과 홈스쿨링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식의 보충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교육과 홈스쿨링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장서만 가정으로 옮겨놓은 것이 홈스쿨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홈스쿨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홈스쿨링이 기존의 사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홈스쿨링이 합법화되면 그동안 사교육을 담당했던 집단이 홈스쿨링을 사교육화하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홈스쿨링이 사교육화에 대한 염려만으로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홈스쿨링,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홈스쿨링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독점함으로써 오는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에 의한 교육의 독점은 지식과 가치를 일반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교육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갖지만 그것이 반드시 공교육 제도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홈스쿨링의 합법화로 공교육 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홈스쿨링은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공교육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홈스쿨링이 합법화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자녀를 고액의 사교육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없고 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현재에도 존재한다.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사교육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심지어 현재 공교육 제도 안에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는 존재한다. 많은 학비를 내고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나은 사립학교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50장에 이르는 이 교재 연구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맨 끝부분에 결론이 있는데 결론을 좀 읽어볼까요?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은 이거 교재 내용은 아니지만 관심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실현을 위하여.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시한 50개의 사회적 이슈들만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도 존재할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 이들 이슈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이슈도 많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잘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접근하는 방식과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대안도 상이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들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인권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50개를 골라서 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결론에 해당하는 이 장에서는 50개의 사회적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한 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생명에 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생명에 관하여. 지금까지 다른 주제들 가운데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사형제도,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낙태가 있었다. 생명의 시작은 어디고 생명의 끝과 죽음의 시작은 어디인지,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해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주제들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생명이 결코 제한될 수는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권은 경우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권을 상대적 기본권을 이해해야만 생명권에 대한 진지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권을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고집하는 경우에 생명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합의도 찾지 못하는 자명한 명제들이 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생명권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헌법이 요청하는 원칙에 따른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